그 경쟁 없는 교육이 음. 하향 평준화를 오히려 야기하지 음.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향 평준화라고 할 때 우선 이제 무엇이 하향되는가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아무튼 교육이라는 게 사유하는 인간 또 성숙한 민주주의자 이런 걸 기르는 거라면 독일의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그런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그저 많은 단순한 지식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걸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거라면 또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하향이냐 상향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체적인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본 그 독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교육의 결과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조금 놀랐어요. 내가 굉장한 천재거나 아니면 독일 아이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금 오만하게 느낀 적이 많았어요. 처음에 독일 갔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단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신곡이잖아. 바로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단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처음 들었다는 아이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떤 작가가 나오면 대체로 그 사람의 뭐 대표작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교육 차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단테 하면 알고 있는 게 신곡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도 제목만 읽어보질 못한 거예요. 읽어보질. 독일 아이들이 나는 저걸 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는 거예요. 그 작품을 다 읽어보고 작가의 삶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한번 쭉 살펴보고 그것이 심지어 자기의 삶을 상당 부분 또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 삶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이 뭘 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놀라운 긴 자기 나름으로 해석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단테를 안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 단테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걸 나중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교육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깊이 천천히 읽고 깊이 사유하는 훈련을 시키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자기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들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이제 한국어과에 계신 선생님이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최면을 보고서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최면하는 거, 사람을 최면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서 너무 쇼크를 받았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 최면 상태에서 과거를 다시 기억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체면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이는 대로 이 애가 중학교 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영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최면 관련된 책은 다 읽어가지고 일본이 또 최면 쪽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일본어를 또 따로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걸 읽겠다고.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돼서는 최면 관련된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걔가 무슨 과 갔겠어요? 최면 관련. 그러니까 심리학과지.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을 경쟁시키지 않고 그런 자유의 공간을 열어줄 때 그 아이들이 놀라운 어떤 능력들이 발현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어떻게 대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선 불가능한 거죠. 그게. 우리는 지금 하여간 소위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고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려면 그냥 온갖 지식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은 수준에서. 그러나 내가 이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도 정말 깊이 사유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아이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깊은 의미의 사유에 기초한 지식이라고 하기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독일의 그런 교육 또 학문 수준을 보자는 거죠. 독일의 학문 수준이 어쩌냐는 거죠. 그것을 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우리가 피사라고 하는 소위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대학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대학 평가. 대학에서도 쭉 랭킹을 매기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랭킹 매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다 영미권들이죠. 그 랭킹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근데 독일의 경우는 그런 랭킹을 사실은 거의 개념치를 않아요. 개념하는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독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하자면 저런 랭킹이라는 게 그 영어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SCI, 뭐 SSC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영어권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선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영미권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라는 게 과연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독일 학문에서는 그 소위 연구 방법론 자체를 그렇게 그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도 긴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독일과 유럽은 기본적으로 학문 연구의 방법도 달라요. 학문 연구의 방법도.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논문을 방법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의 논문을 또 방법론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국적 논문과 비교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거기서 보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이론 논문이 거의 없어요. 통계와 실증적인 비교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8, 90%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논문은 7, 80%가 이론 논문이에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 또 실증적인 경험적인 연구, 이게 이제 미국식 연구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7, 80%가 다 이론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의 경우는 특히 인문사회학 분야에서는 미국 학문이라는 걸 그렇게 사실은 치질 않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있고 학문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특히 과학 연구 영역에서 그런 어느 정도 학문 수준이 돼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건 결국은 노벨상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런 지표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게 독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판 교육,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 그것을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68혁명 이후라 그랬잖아요, 제가. 독일은 68혁명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됐다 그랬잖아요. 68혁명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네. 68혁명 이후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독일인데 68혁명 이후에 그럼 이렇게 경쟁시키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유를 강조하고 이런 새로운 교육을 시작한 이후에 독일에서 말하자면 소위 이제 학력이 떨어졌는가 하향 평준화 됐는가 이것을 노벨상 가지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전혀 그 수가 줄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독일은 20세기의 그런 학문 분야 노벨상이 120명인가요? 100명에서 100몇십 명 사이인 거죠. 근데 그 정도는 68혁명이라고 하는 68혁명 이후에 교육개혁의 전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학문 수준을 낮췄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음. 교수님.